절개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아가 메스를 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8시간째 이어지는 뇌수술, 단 1mm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아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면 30년 전 엄마와 자신을 버렸던 남자, 엄마를 과로사로 몰고 간 원흉, 국가기초생활수급자로 살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자신의 손끝에 달려 있는데, 하지만 서아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8시간 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물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수첩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4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특별 VIP 병동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천장의 LED 조명이 하얗고 날카로운 빛을 쏟아내며 복도 전체를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급 수술을 앞두고 35살 윤서아는 간호사로부터 환자 차트를 건네받았어요. 교수님 갑성. 뇌출혈 환자십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서아는 언제나처럼 간호사에게도 존댓말을 썼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항상 존중했거든요. 하지만 환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트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적힌 검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종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서아의 손이, 서아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트에 적힌 이름, 한재만 67세 한성그룹 회장.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서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재만 회장 뇌혈관 파열로 인한 급성 뇌출혈. 골든타임 24시간 중 이미 12시간 경과.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차가운 물이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다리를, 허리를, 가슴을, 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서아의 목을 세게 조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서아는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김 간호사가 서아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물 좀 드실까요?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니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고 흐릿했어요. 서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서아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셨나 봅니다. 어제 15시간 수술하셨잖아요. 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이름 한재만, 서아는 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절대 다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였어요.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존재.
서아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인간의 이름, 저주하고 또 저주했던 그 이름이 지금 서아의 손에 들린 차트 위에 또렷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거든요. 벽의 차가움이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에 가득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원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 멀리서 풍기는 알코올 소독 냄새. 그리고 서아의 몸에서 나는 식은땀 냄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할 것만 같았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 모든 것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서아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터질 듯 요란하게 뛰는 심장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한재만이라는 이름이 한둘이겠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서아는 제발 아니길 바랐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서아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존재가 아니길. 단 한순간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이 아니길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술실 쪽에서 또 다른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교수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박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금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에요.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가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 2,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우뚝 선 300평 규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작은 왕국 같았어요. 정원에는 잘 가꾸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쳤으며 현관으로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고 유럽에서 수입한 고급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저택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한재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는 32살의 김미선이 5살 난 딸 한지원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시오. 한재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사무적인 계약서를 처리하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재만 씨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원이가 있잖아요. 김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재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오. 위자료 3천만 원. 여기 있소. 한재만이 수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3천만 원. 30년 전 기준으로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이 돈으로 지원이를 어떻게 키워요? 제발 재만 씨, 김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재만의 어머니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어요. 이미 큰 호의를 베푼 거요. 당신 같은 신분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도 과분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오. 더 이상 볼 꼴이 아니오. 그때 5살 지원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아빠 작은 손으로 한재만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재만은 지원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거라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 아빠 가지마. 지원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한재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날 밤 김미성과 지원이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아빠, 지원이가 철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 켜진 거대한 저택은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미선은 딸을 안고 빗속을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은 상태였고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결국 찾아간 곳은 관악구의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3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로 써야 했기에 겨우 마련한 보증금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김미선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한 뒤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발은 퉁퉁 부어 올랐으며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미선은 딸 앞에서는 항상 웃었어요. 엄마 안 힘들어. 우리 지원이 잘 크는 거 보면 힘이 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원이가 잠든 후 김미선은 조용히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원이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어요. 제 옷 좀 봐.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쟤네 집 완전 가난뱅이래.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지원이의 어린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참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원이가 10살이 되던 해 김미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을 바꾸기로요. 지원아. 우리 이제 윤씨로 살자. 엄마 성으로. 왜요? 엄마 그냥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한재만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는 찾지 못하게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지원은 윤서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서아가 25살이 되던 해였어요. 서아는 삼수 끝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김미선이 쓰러졌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엄마. 서아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과로사였습니다. 30년간 하루 16시간씩 일하다가 심장이 멈춘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제가 의대생인데. 엄마를 못 살렸어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서아와 80대 할머니 김영희만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서아야 울지 마. 내 엄마는 내가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 할머니가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대신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내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그날 이후 서아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를 졸업했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하버드 의대 교환 교수로 선발됐습니다. 뇌수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은 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살리지 못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서아는 멈춰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저 문을 열면 그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마취과 의사가 물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수술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술실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강한 조명이 수술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명 아래 누워있는 환자, 서아는 천천히 수술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납덩이가 발에 달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술대 옆에 섰어요. 그리고 환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맞았습니다. 한재만이었어요. 3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5살 서아를 차갑게 밀쳐냈던 그 사람, 엄마와 서아를 빗속에 내쫓았던 그 인간,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지금 서아의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교수님,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서아는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절개 시작하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메스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면 서아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돼. 단 1mm만 잘못 건드리면.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의사야. 엄마가 그랬어. 서아야,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야 해. 그게 사람의 도리란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림을 멈췄어요. 그리고 메스를 환자의 두피에 갖다 댔습니다. 절개합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뇌혈관 파열 부위를 찾아야 했어요. 단 1mm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밀 수술이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혈관을 따라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서아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거즈로 땀을 닦아줬어요.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3시간째 수술이 계속됐습니다. 파열된 혈관을 찾았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클립을 혈관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면 안 됐어요. 단 1mm라도 어긋나면 환자는 죽거나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서아의 머릿속에서 증오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클립을 걸었습니다. 지혈 확인. 서아가 말했습니다. 지혈 확인됐습니다. 보조의사가 대답했어요. 4시간째, 5시간째, 6시간째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서아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오직 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7시간째 접어들었을 때 간호사가 물었어요. 교수님, 잠시 쉬시겠습니까?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시간째.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마지막 봉합까지 완료했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서아가 메스를 내려놓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8시간 동안 서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수술을 마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실을 나와 탈의실로 갔어요. 수술복을 벗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뇌 손상이 심했거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한재만은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료진 회의가 열렸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경과 과장이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서아가 물었어요.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살렸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 3일 후였습니다. 서아는 중환자실을 찾았어요. 한재만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의사로서의 책임이었어요. 어르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아가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안정적입니다만 여전히 의식은 없으십니다. 이 간호사가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활력 징후는 정상이지만 뇌파 반응이 미약합니다. 서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재만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삑삑 소리를 내며 심장 박동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노인, 한때는 대기업 회장으로 권력과 부를 누렸을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저 침대에 누워 기계의 의지에 숨쉬는 무력한 존재였어요. 환자분 개인 물품은 어디 있습니까?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쪽 보관함에 있습니다. 교수님, 간호사가 구석에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를 가리켰어요. 서아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고급 시계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낡은 가죽 수첩 하나, 수첩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죽은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주 만져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순간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거든요. 1995년 3월 15일 지원이 5살 생일. 오늘 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빠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지원아 미안해.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6년 3월 15일 지원이 6살 생일. 케이크는 좋아하는 딸기 맛일까? 초등학교 입학 준비는 잘하고 있을까? 오늘도 탐정에게 전화했다. 아직 소식이 없다.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3월 15일 지원이 7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낼까? 밤마다 내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첩을 펼친 채 계속 읽었어요. 2000년 3월 15일 지원이 10살, 벌써 10살이 됐구나. 탐정이 말하길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미안해 지원아. 2005년 3월 15일 지원이 15살, 중학생이 됐을 나이네. 사춘기일 텐데. 엄마한테 말 잘 들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2010년 3월 15일 지원이 20살 성인이 됐구나. 대학생이 됐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2015년 3월 15일 지원이 25살 포기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찾겠다.
반드시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2020년 3월 15일 지원이 30살 혹시 결혼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빠는 오늘도 너를 찾고 있단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지원이 35살 올해는 꼭 찾을 거야. 새로운 탐정과 계약했어. 전국의 35살 여성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어. 기다려라 지원아, 아빠가 꼭 찾을게. 서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실에 서하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영수증들이 떨어졌어요. 서하는 하나하나 주워져 봤습니다. 탐정사무소 영수증이었어요.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김탐정사무소 사람 찾기 의뢰 500만 원. 1996년 7월 박탐정사무소 실종자 수소문 300만 원. 1998년 4월 이탐정사무소 전국수색 700만 원. 매년 탐정을 고용했던 겁니다. 3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딸을 찾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서 결국 찾지 못했던 겁니다. 한지원이 윤서아가 됐으니까요. 서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한재만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노인, 말할 수도 듣지도 못하는 식물인간. 아버지,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서지원이에요. 아니, 윤서아예요. 아버지가 찾던 딸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한재만은 의식이 없으니까요. 수첩 읽었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쓰셨던 거 다 봤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고 계셨다고요? 30년 동안 탐정을 고용하면서까지 저를 찾으셨다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버리셨어요? 왜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과로사로 쓰러지셨어요. 30년간 하루 16시간씩 일하시다가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한재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눈물만은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영영 만날 수 없어요. 무덤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서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려드렸는데. 말도 못하시네요. 사과도 변명도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공허했습니다. 참회는 수첩 속에만 있었어요. 대면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용서를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병실을 나서려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지원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살의 한도윤이었어요.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 미국 보스턴에서 만난 남자, 같은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외로운 타국 생활에서 서로 의지하며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습니다. 도윤 씨. 여기는 왜?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급히 귀국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긴급수술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지원 씨가 집도하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도윤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손을 빼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재만의 침대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서진이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자 한재만의 아내 서아의 계모였습니다. 교수님이시군요. 최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손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거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부와 권력을 누려온 사람의 여유로움이 묻어났어요. 아니십니다. 서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는 차트를 펼쳤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도윤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서아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결혼하려 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도윤 씨, 서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지원 씨.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진짜 이름은 윤서아가 아닙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원래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한재만 씨가 버린 딸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서아가 계속 말했어요. 한재만 씨는 더 큰 재벌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 5살 딸을 이혼 합의서 한 장과 3천만 원만 던져주고 빗속에 내쫓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최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돈을 노린 사기꾼이 분명해요. 사기라고요. 서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DNA 검사를 하시죠. 아니면 1995년 이혼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한재만과 김미선의 이혼.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 한지원, 도윤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지원 씨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남매입니다. 도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랑했잖아요.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알아요. 서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서진이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요. 서아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재만 씨가 30년 동안 매년 제 생일마다 쓴 일기예요. 그리고 이건 탐정 사무도 영수증들이고요. 최서진이 수첩을 빼앗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손이 떨렸어요. 진짜네요. 도윤이 일어나 수첩을 받아봤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맞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럼 정말 서아는 침대에 누운 한재만을 가리켰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과로사로 쓰러지셨어요.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하루 16시간씩 일하시다가 심장이 멈췄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실에서 그대로 숨지셨습니다. 한재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식은 없지만 눈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대 1학년 때였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의대생인데도 엄마를 못 살렸어요. 돈이 없어서 당신이 버린 그날부터 시작된 죽음이었어요. 서아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0년에 걸친 느린 살인이었어요. 도윤이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최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는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영영 만날 수 없어요. 무덤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30년간 찾던 딸이에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성을 바꿔서 찾지 못하셨죠.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운명이 우릴 이렇게 만나게 했네요. 서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식물인간이 돼서 말도 못하는 상태로 도윤이 서아에게 다가왔어요. 지원 씨, 아니, 누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서아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청소하시는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십니다. 서아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아우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아는 언제나 그랬어요. 나 많은 어르신들께 깍듯이 인사했고 경비 아저씨께도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인사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사람은 직업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모든 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자였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간물을 붉게 물들이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강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보였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몰라볼 만큼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눈가에 그림자 구부정해진 어깨, 한눈에 봐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간물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나, 도윤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도 알고 있었어요. 내려야 할 결정을. 사랑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매예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이복남매. 이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헤어져야 해요. 연인으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요. 혈연의 끈은 남아 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매니까 가끔 연락하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완전히 헤어지는 건 저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강물은 검게 변했으며 차가운 바람만 불었어요. 둘은 천천히 일어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껴안았어요.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서아가 속삭였어요. 당신도요, 누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아픈 방식으로 이별했습니다. 다음 날 서아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83세 할머니 김영희가 계신 곳으로. 할머니, 서아가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아,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서아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네, 할머니. 서아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할머니랑 저랑 둘이서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가 서아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며칠 후 서아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한재만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눈을 감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에 숨 쉬는 무력한 존재, 아버지. 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첩 읽었어요. 30년간 저를 찾으셨다는 거 알았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는 당신 못 만나요. 영영 만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용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한재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눈물만은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증오도 없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냥 공허해요. 텅 빈 느낌이에요.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가끔 들를게요. 근황 말씀드리러 병실을 나섰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서아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축하해요. 도윤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아도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병원 선배 의사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서아의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결혼하기로 했어요. 가끔 한재만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아버지, 오늘 제 생일이에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36살이 됐어요. 곧 결혼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할머니는 잘 계세요. 부산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전 의사로 계속 일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서아가 일어섰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던 거니까요.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는 참회, 끝나지 않는 용서, 끝나지 않는 공허함.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닌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더니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살아갈 거예요.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그게 엄마가 원하던 거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